샬롬, 안데르센 동화 두 번째. 잠깐 멈추시오. 제발 날 먼저 꺼내주시오. 그의 지기가 상자 안에서 다급하게 외쳤다. 악마가 아직도 있군. 빨리 강물에 던져 죽여버려야지. 거꾸로 크라우스는 무서워하는 척하며 말했다. 안 돼. 날 살려주면 돈 한 대박 줄게. 그의 지기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렇다면 문제가 좀 다르지. 거꾸로 클라우스는 상자를 열었다. 그의 지기는 상자에서 기어 나와 빈 상자를 강물에 던져버리고는 집으로 갔다. 물론 거꾸로 클라우스는 그의 지기에게 돈 한 대박을 받았다. 이제 손수레는 돈으로 가득했다. 말값을 아주 톡톡히 받았는걸. 거꾸로 클라우스는 너무 기뻤다. 집으로 돌아온 거꾸로 클라우스는 방바닥에 산더미처럼 돈을 쌓아 놓았다. 죽은 말 덕분에 이렇게 부자가 된 걸 알면 장다리 클라우스가 얼마나 약오를까. 그러니 사실대로 얘기하지 말아야지. 거꾸로 클라우스는 이웃집 소년을 시켜 장다리 클라우스에게 쟤는 대박을 빌려오게 했다. 이걸로 대체 뭘 하려는 거지? 이상하게 생각한 장다리 클라우스는 대박 바닥에다 타르를 칠해 놓았다. 그러면 대박에 담은 물건이 조금이라도 붙기 때문이었다. 장다리 클라우스의 생각은 맞아떨어졌다. 대박을 되돌려 받았을 때 그 안에는 은화 3개가 붙어 있었다. 어떻게 된 거지? 장다리 클라우스가 즉시 거꾸로 클라우스에게 달려갔다. 어디서 그 많은 돈이 생겼지? 장다리 클라우스가 다구쳐 물었다. 그건 죽은 내 말 가죽 값이야. 어제 팔았지. 정말 값을 잘 받았구나. 욕심이 생긴 장다리 클라우스는 급히 집으로 달려와 말 4마리를 모두 죽여서 가죽을 벗겼다. 그리고는 말 가죽을 팔러 도시로 갔다. 말 가죽 사세요. 가죽이요, 가죽 사세요. 장다리 클라우스는 큰 소리를 외치면서 거리를 돌아다녔다. 구두장이들이 몰려 나와 얼마냐고 물었다. 가죽 하나에 은화 한 대박이요. 장다리 클라우스가 얼른 대답했다. 정말 미친 놈이로구먼. 누가 그렇게 비싸게 쳐준대.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가죽이요, 가죽 사시오. 장다리 클라우스는 이렇게 외치며 사람들이 값을 물을 때마다 은화 한 대박이라고 대답했다. 우릴 바보로 하는구먼. 화가 난 사람들이 장다리 클라우스에게 달려들었다. 구두장이들은 가죽끈을, 무두장이들은 가죽 앞치마를 들고 나와서 장다리 클라우스를 마구 두들겨 팼다. 가죽이요, 가죽. 그들은 장다리 클라우스를 흉내내며 비웃었다. 우리를 바보로 하는 너 같은 놈을 혼나야 해. 네 가죽을 버릇게 만들어주지. 당장 이 도시에서 꺼져. 장다리 클라우스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쳤다. 그렇게 죽도록 맞아보긴 처음이었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장다리 클라우스는 화가 났다. 거꾸로 클라우스에게 다 갚아줄 거야. 죽도록 패주겠어. 얼마 후 거꾸로 클라우스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는 거꾸로 클라우스를 항상 못살게 굴며 차갑게 대했었지만 거꾸로 클라우스는 몹시 슬펐다. 거꾸로 클라우스는 할머니를 따뜻한 자기 침대에 누웠다. 혹시나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래서 그날 밤 할머니는 거꾸로 클라우스의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고 거꾸로 클라우스는 방구석에 놓인 의자에서 잠을 잤다. 전에도 이런 적이 자주 있었다. 밤이 익숙해지자 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도끼를 든 장다리 클라우스가 나타났다. 그는 거꾸로 클라우스의 침대가 있는 곳을 잘 알고 있었다. 장다리 클라우스는 곧장 침대로 가서 도끼를 힘껏 내리쳤다.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을 거꾸리 클라우스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나쁜 놈, 이제 더 이상 날 속이지 못할 거다. 장다리 클라우스는 이렇게 소리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정말 못된 친구군. 날 죽이려 하다니.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기에 망정이지. 살아 계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하고 거꾸리 클라우스는 생각했다.
거꾸리 클라우스는 할머니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이웃집에서 말을 빌려 마차에 매달았다. 그러고는 마차 뒷자리 할머니를 앉히고 숲을 지나 달렸다. 해가 뜰 무렵 거꾸리 클라우스는 어느 큰 주막 앞에 닿았다. 그는 마차를 멈추고 요기를 하려고 안으로 들어갔다. 주막 주인은 부자에다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성질이 여간 급한 게 아니었다. 어서 오게. 오늘은 일찍 왔군. 주막 주인이 거꾸로 클라우스를 맞았다. 네, 할머니와 도시에 나가는 길이거든요. 저기 마차에 앉아 계시지요. 할머니에게 꿀술 한 잔 갖다 주시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귀가 안 들리니까 크게 말씀하셔야 해요. 그래, 그렇게 하지. 주막 주인은 유리잔의 꿀술을 따라서 죽은 할머니에게로 가져갔다. 할머니는 꼼짝도 않고 마치 뒷좌석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이거 드시오. 손자가 드리는 술이라오. 주막 주인이 술을 내밀었지만 할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 안 들리세요? 이 술 드시라고요. 당신 손자가 갖다 주라고 했다고요. 술집 주인은 할머니의 귀에 바짝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술집 주인이 몇 번이고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다. 화가 난 술집 주인은 술잔을 할머니 얼굴에 내던졌다. 그 바람에 술잔이 할머니의 코에 부딪혔고 할머니는 그만 뒤로 벌렁 넘어지고 말았다. 할머니를 묵지 않고 마차 뒤에 앉혀만 놨었던 것이다. 거꾸로 클라우스가 문 밖으로 뛰쳐나와 주막 주인의 멱살을 잡았다. 이게 무슨 짓이오? 당신이 우리 할머니를 죽였어. 당신이 죽였다고. 할머니 머리에 이렇게 구멍이 나 버렸어. 정말 안 됐네. 모든 게 이놈의 고약한 성질 때문일세. 여보게 거꾸리 클라우스. 내 자네한테 한 대빵 돈을 줌세. 그리고 내 할머니처럼 잘 묻어주지. 이왕 이렇게 됐으니 어쩌하겠나. 그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말 말아주게나. 그렇지 않으면 난 목이 달아날 걸세.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 주막 주인이 괴로워서 소원을 비틀며 얘기했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클라우스는 또 한 대박의 돈을 얻었고 술집 주인은 할머니를 자기 할머니처럼 정성껏 묻어주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꾸로 클라우스는 다시 이웃집 소년을 장다리 클라우스에게 보내 쟤는 대박을 빌려오게 했다. 뭐라고? 거꾸로 클라우스가 죽지 않았단 말이야?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지. 장다리 클라우스는 직접 쟤는 대박을 들고 거꾸로 클라우스를 찾아갔다. 아니,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났지? 장다리 클라우스는 거꾸리 클라우스가 가진 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었다. 그날 침대에 누워있었던 사람은 바로 우리 할머니였어. 네가 우리 할머니를 죽인 거지. 그래서 한 대박 돈을 받고 할머니를 팔았어. 정말 잘 받았구나. 집에 들어온 장다리 클라우스는 도끼로 할머니를 죽여버렸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마차에 싣고 약재새를 찾아가 죽은 사람을 사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 사람이 누구요? 어디서 발견했소? 약재사가 물었다. 바로 우리 할머니지요. 돈을 벌려고 제가 죽였답니다. 장다리 클라우스가 신이 나서 말했다. 오, 하느님,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고 그런 말을 입 밖에 꺼내지도 마시오. 또 한 번만 그랬다간 당신 목이 달아날 줄 아시오. 약재새는 할머니를 죽인 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가를 설명하고 그런 짓을 하며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얘기해 주었다. 그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난 장다리 클라우스는 얼른 그곳을 빠져나와 마차를 몰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약재사와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난폭하게 마차를 몰아도 내버려 두었다. 꼭 복수하고 말 테다. 두고 보자 거꾸리 클라우스. 큰 길로 들어섰을 때 장다리 클라우스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집에 도착한 장다리 클라우스는 큰 자루를 가지고 거꾸로 클라우스에게 달려갔다. 또 날 속였어. 내가 말을 때려 죽인 것도 할머니를 죽인 것도 다 너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날 바보로 만들 수 없을걸. 장다리 클라우스는 거꾸로 클라우스의 몸을 꽁꽁 묶어 자루 속에 집어넣었다. 널 강물에 던져 버릴 테다.
장다리 클라우스는 자루를 메고 강으로 향했다. 강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멀었다. 게다가 거꾸리 클라우스는 여간 무거운 게 아니었다. 교회 옆을 지날 때 오르간 소리와 찬송가 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잠깐 교회에 들어가 찬송가를 듣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장다리 클라우스는 거꾸리 클라우스가 든 자루를 교회 문 옆에 내려놓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거꾸리 클라우스가 빠져나올 리도 없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교회에 와 있으니 안전했다. 아이쿠 사람 살려. 거꾸리 클라우스는 자루 안에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밧줄이 꽁꽁 묶여있어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때 백발이 성성한 한 늙은 목자가 교회 쪽으로 다가왔다. 긴 막대기를 들고 솥대를 몰고 오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만 거꾸리 클라우스가 들어있는 자루가 솥대들의 발길에 채워 뒤집히고 말았다. 아이쿠 난 아직 젊은데 벌써 하늘나라에 갈 때가 왔나. 거꾸로 클라우스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 불쌍한 내 신세. 난 늙었는데도 아직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오. 늙은 목자가 한탄했다. 자루를 풀어주세요. 나 대신 여기 들어와 있으면 곧 하늘나라로 갈 수 있어요. 거꾸로 클라우스가 소리쳤다. 그래 그럼 그리하지. 늙은 목자가 자루를 풀어주자 거꾸로 클라우스는 얼른 자루에서 나왔다. 젊은이 나 대신 가축을 잘 돌봐주게나. 노인이 자루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그럼요. 거꾸리 클라우스는 자루를 단단히 묶어놓고 솥대를 몰고 도망갔다. 잠시 후 장다리 클라우스가 교회에서 나와 다시 자루를 등에 메었다. 자루는 아까보다 훨씬 더 가벼웠다. 늙은 목자는 몸무게가 거꾸로 클라우스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왜 이렇게 가볍지? 아, 교회에 갔다 와서 그럴 거야. 장다리 클라우스는 이렇게 생각하며 강으로 향했다. 그는 깊고 넓은 강물 속에 자루를 힘껏 던졌다. 그 안에 거꾸로 클라우스가 들어있으리라 생각하고 말이다. 물속에서 잘 살아라 나쁜 놈아. 이젠 날 속이지 못할 거다. 장다리 클라우스는 드디어 거꾸로 클라우스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자 속이 후련했다. 그는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두 길이 만나는 곳에 거꾸로 클라우스가 나타난 게 아닌가. 게다가 그는 솥대를 몰고 있었다. 장다리 클라우스는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방금 널 강물에 던져버리고 오는 중인데 말이야. 그래 맞아. 넌 30분 전에 날 강물에 내던졌지. 거꾸로 클라우스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이 소들은 어디서 난 거니? 이것들은 바다소라고 하지. 날 물에 빠뜨려줘서 고마워. 이제 난 너보다 더 부자야. 자료 속에 꽁꽁 묶여 있을 때 정말 무서워 죽을 뻔했지. 네가 날 다리 위에서 차가운 강물 속에 던질 때 찬바람이 귀를 스쳤어. 이제 죽었구나 싶었지. 곧 강바닥 깊숙이 가라앉았는데 강바닥에는 아름답고 연한 풀들이 자라고 있어서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 그런데 잠시 후 자리가 열리고 사랑스러운 소녀가 다가왔지. 소녀는 눈처럼 하얀 옷에 젖은 머리에는 녹색 잎으로 만든 화관을 쓰고 있었어. 소녀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지. 오셨군요. 거꾸로 클라우스님. 먼저 이 솥대를 드릴게요. 저기로 1마일 가면 또 솥대가 나올 거예요. 모두 당신 거예요. 강은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이었어. 바다 사람들은 바다에서부터 강이 끝나는 육지까지 걷기도 하고 물살을 타고 다니기도 했지. 강바닥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과 싱싱한 풀들이 자라고 있었고 물고기들은 새가 공중을 날듯이 내 옆을 스치고 지나가곤 했어. 그곳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게다가 구름과 계곡에서 풀을 뜯는 근사한 가축들이라니. 그렇담 왜 다시 나온 거야? 그렇게 아름답다면 말이야. 나 같으면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장다리 클라우스가 호기심에 찬 눈으로 말했다. 다 이유가 있지. 아까 들었지? 바다 소녀가 1마일 가면 솥대가 나온다고 했다는 이야기 말이야. 한데 소녀가 말한 길이란 바로 강을 말하는 것이었어. 강은 얼마나 꼬불꼬불한지 몰라. 오른쪽으로 굽었다 왼쪽으로 굽었다 해서 강을 따라가자면 너무 멀지. 그래서 지름길로 가려면 육지로 올라온 거야.
들판을 가로질러 강까지 가면 반마일을 줄일 수 있지. 그러면 소도 더 빨리 가질 수 있을 테고 말이야. 넌 참 좋겠다. 나도 강바닥에 가면 너처럼 바닷소를 얻을 수 있을까? 장다리 클라우스가 부러운 눈으로 물었다. 그럼? 하지만 넌 너무 무거워서 자루에 넣어서 강까지 들고 갈 수가 없어. 네가 그곳에 먼저 가서 자루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던져줄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명심해. 만약 내가 바닷소를 얻지 못하면 그땐 올라와서 널 가만두지 않을 테야. 그래 알았어. 너무 흥분하지 마. 두 사람은 강으로 갔다. 강에 다다르자 목이 말랐던 소떼가 물을 보고 강가로 달려갔다. 저것 봐. 저 소들이 달려가는 걸 말이야. 다시 강수로 들어가고 싶은 거야. 거꾸로 클라우스가 말했다. 자, 어서 날 도와줘. 안 그러면 배 줄 테니까. 장다리 클라우스가 바닷소를 어서 갖고 싶어 재촉했다. 그리고는 소 등에 실려있던 자루 속으로 들어갔다. 돌을 집어넣어. 안 그러면 가라앉지 않을지도 몰라. 그건 염려 마. 거꾸로 클라우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큰 돌을 자루 속에 넣었다. 그리고 자루를 단단히 묶고는 발로 걷어 찼다. 첨벙 하고 장다리 클라우스가 담은 자루가 강물 속으로 깊이 가라앉았다. 장다리 클라우스가 바닷소를 찾지 못할까봐 걱정이군. 거꾸로 클라우스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소떼를 물고 집으로 돌아갔다. 세 번째, 완두콩 공주. 옛날에 진짜 공주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왕자가 살고 있었다. 왕자는 진짜 공주를 찾으려고 온 세상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딜 가도 공주는 많았지만 마음에 쏙 드는 공주는 없었다. 그들은 진짜 공주가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왕자는 진짜 공주와 결혼하고 싶은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저녁 왕자가 사는 왕국에 폭풍우가 몰아쳤다. 무시무시하게 번개가 치고 고막을 뚫을 듯한 전등소리가 울리면서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다. 정말 무시무시했다. 그런데 그 비 속에서 성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왕이 직접 나가 문을 열자 문 앞에 공주가 서 있었다. 가엾게도 공주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머리카락과 옷에서 줄줄 흘러내린 빗물이 구두 뒤쪽으로 들어갔다가 앞부리로 나왔다. 그런 누추한 모습을 보며 공주가 아닌 것 같았지만 공주는 자기가 진짜 공주라고 말했다. 정말이지 빨리 알아봐야겠군. 공주의 말을 들은 왕비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다. 왕비는 곧 손님용 침실로 들어가 침대불을 걷고 완두콩 하나를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침대요 20장을 덮고 그 위에 또 솜잎을 20장을 덮었다. 그리고 공주를 그곳에서 자게 했다. 아침이 되어 잘 잤느냐고 묻자 공주가 대답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어요. 침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침대 밑에 딱딱한 게 있었거든요. 온몸에 멍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가 진짜 공주라고 생각했다. 침대 요 20장과 솜잎을 20장을 깔았는데도 그 밑에 완두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건 공주가 틀림없었다. 진짜 공주가 아니고서야 누가 그렇게 예민할 수 있겠는가. 왕자는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리고 그 완두콩은 왕궁 박물관에 전시했다. 누가 훔쳐가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가서 그 완두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진짜이다. 꼬마 이다의 꽃. 불쌍하게도 내 꽃들이 말라 죽어 버렸어요. 어제 저녁만 해도 참 예뻤는데 그런데 잎들이 모두 시들어 버렸어요. 왜 그러죠? 꼬마 이다는 소파에 앉아있는 대학생 아저씨에게 물었다. 이다는 그 아저씨가 매우 좋았다. 아저씨는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꽃뿐만 아니라 하트 모양 춤추는 소녀 문이 열려있는 큰 궁전 등 예쁜 그림들을 오려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는 매우 기분 좋은 사람이었다. 오늘은 왜 꽃들이 이렇게 병들어 보여요? 이다는 시든 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다시 물었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 꽃들은 어젯밤 무도에 갔었단다. 그래서 고개를 늘어뜨리고 있는 거지. 하지만 꽃들이 어떻게 춤을 춰요? 꽃은 춤을 못 추잖아요. 이다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렇지 않아. 꽃도 춤을 출 줄 안단다. 어둠이 내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잠들면 꽃들은 이리저리 즐겁게 뛰어다니지. 꽃들은 밤마다 무도회를 연단다.
어린 꽃들도 무도회에 가나요? 그럼 골짜기에 피어있는 어린 데이지 꽃과 백합들도 무도회에 간단다. 그 예쁜 꽃들은 어디서 춤을 추나요? 성문 밖에 있는 큰 궁전 알지? 여름에는 왕이 살고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곳 말이야. 그곳에서 백조도 보았지.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면 헤엄쳐오는 백조들 말이야. 무도회장은 바로 그곳에 있단다. 정말이야. 어제 엄마랑 그 정원에 갔었어요. 하지만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서 나무가 벌거벗고 있었어요. 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걸요. 꽃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름에는 그렇게 많았는데 말이에요. 꽃들은 모두 궁전 안으로 들어갔단다. 아저씨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왕과 신하들이 모두 시내로 나오면 꽃들은 궁전으로 달려가 신나게 놀지. 먼저 가장 아름다운 장미 두 송이가 옥자에 앉는단다. 바로 왕과 왕비지. 그리고 붉은 맨드라미 꽃들이 허리를 굽히고 양쪽으로 늘어선단다. 이들은 시종들이라고 해. 곧이어 예쁜 꽃들이 늘어서면 화려한 무도회가 시작되지. 푸른 제비꽃들은 히아신스와 크로커스 꽃들과 춤을 추는데, 푸른 제비꽃은 바로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고 히아신스와 크로커스는 젊은 아가씨들이란다. 튤립과 노란색 참나리 꽃은 늙은 귀부인들이야. 그들은 앉아서 꽃들이 춤추는 걸 지켜보지. 무도회가 잘 진행되는지 감독하는 것이란다. 그럼 꽃들이 궁전에서 춤춰도 혼내는 사람이 없나요? 꽃들이 무도회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가끔 밤중에 늙은 궁전 관리인이 오긴 하지. 하지만 큰 열쇠 꾸러미를 갖고 있어서 걸을 때마다 열쇠들이 딸랑거린단다. 열쇠 소리가 들리면 꽃들은 얼른 긴 커튼 뒤에 숨어서 고개만 내밀고 궁전 관리인은 살피지. 그러면 늙은 관리인은 꽃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하고 말하지만 꽃들을 찾아내지 못한단다. 정말 멋져요. 이단은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다. 나도 꽃들을 볼 수 있나요? 그럼 볼 수 있고 말고. 다음에 그곳에 가면 잊지 말고 창문으로 들여다보렴. 그런 꽃들이 보일 거야. 나도 오늘 봤지. 소파 위에 노란색 긴 백합이 몸을 뻗고 누워있더구나. 그 꽃은 시녀였지. 식물에 있는 꽃들도 무도회에 갈 수 있나요? 그렇게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꽃들은 마음만 먹으면 날 수 있단다. 예쁜 나비들을 알지? 붉은색, 노란색, 흰색 나비들 말이야. 꼭 꽃처럼 보이지 않니? 그 나비들이 사실은 꽃이란다. 꽃들은 꽃줄기에서 높이 뛰어올라 잎들을 날개냐 버떡이며 날지. 꽃들은 착하게 굴면 줄기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도 된단다. 낮에는 이리저리 날아다녀도 좋다는 허락을 받지. 그러면 꽃잎들이 진짜 날개가 되는 거지. 하지만 식물에 있는 꽃들은 궁전에 가본 적이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밤이 되면 그곳에서 벌어지는 즐거운 무도에 대해 전혀 모를 수도 있지. 그래서 말인데, 옆집에 사는 식물학 교수님 있잖니. 너도 알지? 그분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정말 놀라실 거야. 옆집 정원에 가게 되거든. 꽃 하나에게 살짝 얘기해 주렴. 궁전에서 큰 무도회가 열린다고 말이야. 그러면 그 꽃이 다른 꽃들에게 그 말을 전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꽃들은 서둘러 무도회장으로 나아갈 거야. 그럼 교수님이 정원에 나와 보고 깜짝 놀라겠지. 꽃이 한 송이도 없을 테니까 말이야. 꽃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의아해하실 거야. 하지만 꽃이 다른 꽃에게 어떻게 말을 전해요? 꽃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물론 말을 못하지. 하지만 꽃들은 몸짓으로 말을 주고받는단다. 바람이 불 때면 꽃들이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초록색 잎을 흔드는 거 보았지. 바로 그렇게 말을 주고받는 거야. 교수님도 그런 말을 이해해요? 물론이지. 어느 날 아침 정원에 나온 교수님은 쐐기풀이 아름답고 붉은 카네이션에게 말한 걸 들었지. 쐐기풀은 너 정말 예쁘구나. 난 네가 마음에 들어 하고 말했지. 하지만 교수님은 그런 모습이 보기 싫었어. 그래서 그만두라고 쐐기풀을 손으로 쳤어. 그러자 쐐기풀의 손가락이 이파리들이 교수님을 찔러버렸지. 그 뒤 교수님은 쐐기풀을 건드리지 않는단다. 정말 재미있어요. 이다는 소리내서 웃으며 말했다. 어린아이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쯔쯔. 마침 그 집에 왔다가 얘기를 듣게 된 법률학자가 말했다. 유머라고는 전혀 모르는 그 법률학자는
그 대학생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학생이 이다에게 재미있는 그림을 오려주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대학생은 가끔 교수대에 목을 메고 손에 심장을 든 사나이나 곶잔등 위에 남편을 싣고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늙은 마귀 알몸 그림을 오려주었다. 그러나 법률학자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바보 같은 환상을 심어주다니 엉터리 같은 이야기나 하고 말야 하고 중얼거리곤 했다. 그러나 꼬마 이다는 대학생 아저씨가 들려준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었다. 이다는 꽃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꽃들이 밤새 내내 춤을 추어서 피곤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야. 아픈 게 틀림없어. 그래서 이다는 꽃들을 방으로 가져갔다. 방에는 작고 아담한 책상 위에 장난감들이 수북했고 서랍 속에는 예쁜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이다의 인형 소파는 침대에 잠들어 있었다. 이다는 잠든 소피를 깨우며 말했다. 소피야, 일어나. 오늘 밤에 서랍 속에서 자. 불쌍한 꽃들이 병들었거든. 오늘 밤 이 꽃들이 네 침대에서 자면 병이 나을 거야. 이다는 소피를 안아 올렸다. 소피는 몹시 못마땅하다는 듯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침대를 빼앗겨 화가 난 것이다. 이다는 꽃들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차를 끓일 동안 얌전히 누워있으라고 하면서 차를 마시면 내일 아침에 병이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가 비쳐 눈부시지 않게 작은 침대에 달린 커튼을 꼭 여며주었다. 그날 저녁 내내 이다는 대학생 아저씨가 해준 이야기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이다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문에 걸려있는 커튼 틈새로 정원을 내다보았다. 거기에는 엄마가 심어놓은 튤립과 히아신스를 비롯한 아름다운 꽃들이 서 있었다. 이다는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너희들 오늘 밤 무도에 가지 난 알아. 그러나 꽃들은 못 들은 척했다. 이파리 하나 꼼짝하지 않았다. 그래도 꼬마 이다는 꽃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다는 아름다운 꽃들이 궁전에서 춤추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하며 한동안 침대에서 뒤척였다. 내 꽃들은 무도에 가보았을까? 이다가 이렇게 중얼거리다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이다는 잠이 깼다. 꿈속에서 꽃들과 대학생 아저씨가 보였다. 법률학자가 대학생 아저씨를 야단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다의 침실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책상 위에서는 램프가 훨훨 타올랐고 엄마 아빠는 잠들어 있었다. 내 꽃들이 아직 소피의 침대에 누워있을까? 가봐야지. 이다가 살짝 몸을 일으켜 꽃과 장난감들이 누워있는 방을 바라보았다. 방문은 약간 열려 있었다. 귀를 기울이자 방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피아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곡이었다. 틀림없이 꽃들이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정말 보고 싶어. 하지만 이다는 엄마 아빠가 깰까봐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다는 꽃들이 이리 와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꽃들은 오지 않았다. 이다는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에 이끌려 침대에서 살며시 기어나와 발소리를 죽이며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방 안에서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방 안에는 램프가 없었지만 창문을 통해 새어 들어온 달빛이 마루 바닥을 비추어 사방이 대낮처럼 환했다. 히아신스와 튤립은 방 양쪽에 길게 두 줄로 서 있었고 장독에 놓여있는 화분들은 모두 비어 있었다. 꽃들은 번갈아 가며 긴 잎을 잡고 마루에서 빙빙 돌며 멋진 춤을 추었다. 피아노 앞에는 노란색 큰 백합이 앉아 있었다. 이다가 지난 여름에 보았던 그 백합이 분명했다. 대학생 아저씨가 그 백합을 보고 이다의 친구 리나를 닮았다고 말했고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한 대학생 아저씨를 놀렸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키가 큰 노란 백합이 정말 숙녀 같았다.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노란색 긴 얼굴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피아노를 치는 모습도 영락없이 리나였다. 커다란 자주색 크로커스가 장난감들이 서 있는 책상 한가운데로 볼짝 뛰어오르더니 인형의 침대로 가서 커튼을 열어 젖혔다. 바로 병든 꽃들이 누워있던 침대였다. 그 꽃들은 크로커스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함께 춤추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입술이 깨진 나이 많은 신사인형이 일어나서 예쁜 꽃들에게 인사했다. 꽃들은 언제 아팠냐는 듯이
씩씩해 보였으며 신나게 노느라고 꼬마이다가 엿보고 있는 것도 몰랐다. 그때 무엇인가 책상에서 굴러떨어졌다. 돌아보니 바로 사육제 지팡이였다. 지팡이는 꽃들과 어울려 춤을 추었다. 매끄럽고 날렵한 그 지팡이 위에는 납인형이 앉아 있었는데 납인형은 법률학자가 쓴 것과 똑같은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사육제 지팡이는 붉은색 뻗정 다리로 꽃들 사이에서 껑충껑충 뛰면서 발을 세게 굴렀다. 지팡이가 추는 춤을 마르르카였다. 꽃들은 너무 가벼워서 발을 세게 구를 수 없었기 때문에 마주르카를 춤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사육제 지팡이 위 납 인형이 점점 더 커지더니 몸을 돌려 꽃들에게 소리쳤다.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어떻게 그런 환상을 심어줄 수 있나? 그건 말도 안 되는 환상이야. 그러나 납 인형은 챙이 넓은 모자를 쓴 법률학자의 모습과 똑같았다. 늙은 법률학자처럼 의심맞고 심술궂어 보였다. 그러나 종인형들이 납 인형의 가는 다리를 때리자 납 인형은 다시 오그라들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이단은 너무나 재미있어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사육제 지팡이가 계속 춤을 추자 법률학자를 닮은 납 인형도 춤을 춰야 했다. 납 인형은 법률학자처럼 몸이 컸지만 커다란 검은 모자를 쓴 작은 인형으로 있든 간에 춤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꽃들이 지팡이에게 간청했다. 특히 병들어 인형이 침대에 누워있던 꽃들에 애써 주었다. 사육제 지팡이는 그제야 춤을 멈췄다. 그때 서랍 속에서 벽을 쾅쾅 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다의 인형인 소피와 장난감들이 누워있는 서랍이었다. 늙은 신사 인형이 책상으로 달려가 납작 엎드려서 서랍을 열었다. 그러자 소피가 일어나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늘 밤 여기서 무대가 열리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왜 내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소피가 물었다. 나와 춤추지 않겠나? 늙은 신사 인형이 정중하게 정했다. 좋아요. 끝.